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내 정신에게 밤새 할 일을 주자. 리드는 날마다 자기 정신이 밤사이에 공들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들을 노트에 적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의 대부분은 당연히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며 긴장을 풀고 원기를 회복하는 동안 다양한 해결책이 잠재 의식을 통해 떠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이용하자는 것이다. 온갖 고민과 복잡한 생각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들을 노트 위에 내려놓으면 잠자리가 한결 더 가벼워지고 이를 통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이끄는 것이다. 체스 챔피언 조시 웨이츠킨도 이와 거의 동일한 습관을 갖고 있다. 다만 그는 생각할 거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한 직후에 갖는다. 이 둘 사이의 큰 차이는 없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조시와 리드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모습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약 60분간 어젯밤에 정리했던 생각할 거리들을 다시 떠올린다. 리드는 어젯밤 기록한 노트를 다시 들여다본다.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신선한 시간에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밤새 떠올린 독창적인 해결책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타이탄들의 아침 일기 작성에 관한 글들과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조시와 리드의 습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라. 약간씩 미묘하게 다른 듯해도 결국 타이탄들의 습관과 목표는 본질적으로 같아.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에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리드와 조시의 설명을 들은 뒤 대폭적으로 공감하면서 내 아침 일기장 상단에 다음과 같은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을 적어 놓았다. 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스컷 애덤스는 57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에 19개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패자에겐 목표가, 승자에겐 체계가 있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단기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이다. 출판사 투고나 신문사의 연재지면을 얻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스콧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내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그냥 웃기만 했다. 별 신통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신통치 않으니까 지독하게 연습해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연습을 요구한다. 스콧은 주위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가능성이 낮은 지점, 연습을 하지 않는 작가에서 높은 지점, 연습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많이 받는 작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에게 블로그란 일종의 R&D 공간이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목소리와 각도에서 다루는 연습을 했다. 점점 늘어나는 그의 블로그 방문자들은 유머러스한 목소리, 화난 목소리, 사려 깊은 목소리,
분석적인 목소리, 반쯤 미친 목소리, 공격적인 목소리 등등이 언제 어떻게 활용돼야 효과를 발휘할지 탁월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썼을 때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침내 내 블로그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리 없었고 커다란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리 없었고 딜버트 또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사라지지 않고 버티기 전략과도 상통한다. 1등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건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단기적 목표 달성이 아니다. 2등을 해도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체계 구축이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등에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 그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콧은 이렇게 조언한다. 1등과 똑같은 수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독창적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키울 수 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 말이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시리즈 오피스의 제작자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B.J. 노박 또한 스콧 의견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뭔가 떠올랐을 때 찌릿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미소가 절로 난 적은? 급속한 아드레날린 분비를 느낀 적은? 엔돌핀이 퍼져나가는 느낌은? 이런 상태를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매우 좋은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다. 신체의 변화는 좋은 아이디어를 감지하는 뛰어난 금속 탐지기다.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 NBA에서 활약하거나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아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될 수만 있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두 개 정도는 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화가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지만 나는 피카소나 고은은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 작업은 평범하지 않은 진기한 일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내 사업 경험까지 추가하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만화가가 된다. 스콧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연설가가 되라고 조언한다. 연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 연습으로 얻은 재능까지 보태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추가로 경영 학위까지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로 잡아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확보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잘 결합시켜 직접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성공했던 방법을 2번 쓰지 마라. 체이스 자비스는 크리에이티브 라이브의 CEO이자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진작가다. 그는 역대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카메라 브랜드들인 하셀블라드 마스터, 니콘 마스터, ASMP 마스터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체이스는 나이키, 애플,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REI, 혼다, 스바루, 폴라로이드, 레이디 가가, 레드불 등등 수많은 브랜드와 인물들의 사진을 찍어왔다.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는 200개 나라,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고화질 강의를 방송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실시간으로 시청할 경우 모든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내고 다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퓰리처상 수상자와 비즈니스계의 권위자들도 이곳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와의 인터뷰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예술을 창작하는 게 아니다.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고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뿐이다. 한번 성공한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가 처음 사진으로 돈을 번 것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이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겼던 그는 꽤 뛰어난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신형 장비를 착용한 그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 함께 나누고 저장해 두었다. 그러자 점점 스키 장비 제조사와 마케터들에게서 연락 오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사진을 $500와 스키 한 벌에 사겠다는 제안들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뭔가 근사한 것을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얼마 후 그는 더 큰 교훈을 얻었다. 당시 그는 클라이언트들의 주문에 따른 사진 촬영을 해주고 시간당 $10 정도를 벌었다. 그런데 그의 이 작은 성공이 알려지자 경쟁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의 촬영 작업 가치는 시간당 $5까지 곤두박질 쳤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주 큰 가르침이었다. 한 번 성공한 방식으로 2번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배웠다.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들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공이었다. 그는 경쟁자들이 찍지 못할 만한 게 무엇일지 계속 생각해내고 계속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게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던 어느 날,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그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찍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과 사적인 친분이 두터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찍은 사진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꺼이 세상에 없는 포즈로 내 촬영에 임해주었다. 하룻밤의 성공. 현재 그의 하루 일당은 수천 달러에 이른다. 물론 이 금액은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평범한 가격을 치르면 평범한 것밖에 얻지 못합니다. 한 푼도 깎지 말고 내세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당신 또한 갖가지 독창적인 포즈와 아이디어를 떠올려 원하는 것 이상의 사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가격을 책정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터무니없는 허세나 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사진과 함께 먹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말하자면 10년이 걸린 하룻밤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작업 가격을 책정해 왔다면, 즉 가격을 타인의 결정에 맡겼다면 그는 삼류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의 높은 가격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의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 한다. 그는 사진작가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미술관에 가서 벽에 걸린 1,000만 달러짜리 그림을 보라. 그걸 그린 화가가 1,000만 달러를 가격을 매긴 게 아니다. 그 그림이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사람이 책정한 것이다. 나는 위대한 사진 작가의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사진에 놀라운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 재능이 있는 것만큼 재능이 없다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전문화는 곤충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다. 스콧 애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살펴봤듯이 오늘날 성공은 전문가의 길을 걷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탁월한 사진 작가가 되려면 사진 기술보다는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더 익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능력 또한 키워야 한다. 체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평소 나는 액션 스포츠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를 위해 패션과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CF를 찍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공유하는 최초 아이폰 앱을 만들었다. 옛날 같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비난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손을 댔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들이 서로에게 성공의 단서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세계 최고의 SF 작가 중 한 명인 로버트 하이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기저귀를 갈고 침략을 계획하고 대지를 도살하고 배를 건조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소네트를 쓰고 원한을 풀고 벽을 세우고 뼈를 맞추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지휘를 받고 명령을 내리고 협력하고 혼자 행동하고 방정식을 풀고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고 걸음을 주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싸우고 용감하게 죽어야 한다. 전문화는 곤충들이나 하는 일이다.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많은 타이탄들과 나는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가 쓴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글을 읽어보라고 강력 추천한다. 지금껏 줄잡아 수백만 명에게 그랬을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케빈은 친절하게도 이 책의 독자들을 위해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보강해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8년 전 그가 쓴 원본 글을 처음 읽은 후 수십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전파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은 대부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있다. 기업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개인들은 차고도 넘친다. 이 책을 읽은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1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과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케빈이 보내온 다음의 글을 읽고 나면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뚜렷하게 달라질 것이다. 2016년 버전 1000명의 진정한 팬.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처음 쓴 것은 2008년이었다. 8년 일이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일과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핵심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를 새롭게 보강해 팀 페리스의 책을 빌려 널리 알려보고자 한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필요하지 않다. 100만 달러도 100만 명의 고객이나 클라이언트, 팬도 필요 없다. 공예가 사진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작가,
애니메이터, 앱 제작자, 기업가, 발명가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건 1000명의 진정한 팬뿐이다. 진정한 팬이란 당신이 만드는 건 뭐든지 사주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러 300km나 넘는 길을 달려올 것이고, 당신이 책을 내면 양장본과 문고판, 오디오북 버전까지 낱낱이 구입할 것이다. 실물은 보지도 않은 채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조각상을 구입할 것이고, 당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매달 당신 식당의 테이블을 예약하고, 당신이 출연한 작품의 슈퍼 디럭스 고화질 박스 세트가 다시 출시되면 좋아질 버전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다시 살 것이다. 그들은 당신 이름과 관련된 새로운 컨텐츠를 얻기 위해 구글 알림이를 설정하고 절판된 당신의 예책이 출몰하곤 하는 이베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도 참석한다. 자신들이 구입한 책에 사인을 받고 티셔츠와 머그와 모자를 산다. 그리고 다음 작품이 나오는 걸 얼른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팬이다. 이런 팬이 약 1000명 정도 있다면 당신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생계만 꾸리는데 만족한다면 말이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당신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매년 진정한 팬 한 명당 평균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한 종류의 예술과 사업의 경우에는 더 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분야에 걸쳐 훌륭한 창조적 도전이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팬을 찾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들에게 더 많이 파는 편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둘째, 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당신에게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음악 레이블, 출판사, 스튜디오, 소매상, 기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받게 되는 수수료의 일부분이 아니라 팬들이 지원하는 액수를 모두 당신이 가져야 한다. 각각의 진정한 팬이 낸 $100를 당신이 모두 가질 수 있다면 그런 팬이 1000명만 있어도 해마다 $100,000를 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1000명의 고객은 100만 명의 팬보다 훨씬 실현 가능한 목표다. 유료 팬을 수백만 명 만들겠다는 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특히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지만 1000명의 팬이라면 해볼만 하다. 심지어 1000명 정도라면 이름까지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날마다 새로운 골수 팬이 한 명씩 늘어난다면 1000명을 모으기까지 몇 년이면 된다. 진정한 팬덤 구축도 가능하다. 골수 팬들을 기쁘게 해주는 건 당신 자신도 매우 즐겁고 기운을 북돋는 일이다. 예술가들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골수 팬들이 좋아하는 부분인 자기 작품의 독특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보상을 얻게 된다.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이지 않다. 실제 숫자는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1년에 진정한 팬 한 명당 $50밖에 벌지 못한다면 그런 팬이 2000명 있어야 한다. 혹은 1년에 $75,000만 있어도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액수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 또 당신에게 동업자나 파트너가 있다면 필요한 액수가 2배로 늘어나므로 2000명의 팬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팬의 지지를 계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매년 그들이 받는 하루치 임금을 얻는 걸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들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흥분시키거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상당히 높은 기준이다. 하지만 전 세계 당신으로 인해 자극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쯤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팬들이 골수 팬인 건 아니다. 진정한 팬 1000명의 지지만 있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진정한 팬 한 명이 더 불러 모을 수 있는 일반 팬이 2~3명 정도 존재할 수도 있다. 진정한 팬들이 한가운데에 있고 일반 팬들이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동심원을 생각해보자. 일반 팬들은 당신이 만든 창작물을 가끔씩 구입하거나 생애 단 한 번만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구매가 당신의 총 수입을 늘려준다.
어쩌면 50%의 수입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해서 골수 팬들에게 집중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진정한 팬들의 열정이 일반 팬들의 후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팬은 수입의 직접적인 원천일 뿐 아니라 일반 팬들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동력이기도 하다. 팬, 고객, 단골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고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게 기본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창작자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출판사, 스튜디오, 레이블,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고객들의 이름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수백 년 동안 영업을 해온 뉴욕의 출판사들 가운데 헌신적인 핵심 독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창작자들이 이런 중개자들의 존재 때문에 훨씬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사용자 간 직접 통신과 지불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오리건주에 사는 창작자가 뉴욕의 레코드 레이블만큼 손쉽게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기 노래를 직접 판매하고 보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신기술 덕분에 고객은 더 쉽게 팬이 되고 창작자는 지급된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기에 필요한 팬 수를 줄일 수 있다. 웹사이트와 같은 사용자 간 네트워크의 주요 장점은 클릭 한 번으로 가장 인기 있는 노드에서 무명 의 노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알려지지 않고 잘 팔리지 않는 책과 노래 아이디어와 가장 잘 팔린 책과 노래 아이디어는 클릭 하나 차이라는 뜻이다. 인터넷이 처음 부상하던 시기에 이베이, 아마존, 넷플릭스 등 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잘 안 팔리는 모든 무명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가장 잘 팔리는 몇 개 안 되는 제품의 판매량과 동일하거나 때로는 그걸 넘어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크리스 에든스는 에든슨은 이 같은 현상에 롱테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년에 겨우 몇 개씩만 팔리는 제품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낮은 선을 이루어 괴물처럼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는 베스트셀러 몇 개의 긴 꼬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꼬리가 차지하는 영역이 머리만큼이나 거대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대형 업체들은 고객이 무명의 제품을 클릭하도록 유도할 좋은 동기가 생겼다. 그들은 롱테일의 희귀한 창작물에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추적 검색 엔진과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심지어 구글, 빙, 바이두 같은 인터넷 검색 회사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 또한 롱테일 법칙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대상들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당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개의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에 산다면 당신은 그 도시에서 데스메탈 음악을 광적으로 좋아하거나 속삭이는 소리에 자극을 받거나 왼손잡이용 낚시리를 원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전무했다. 어떻게든 혼자서 그 취미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자인 당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든 간에 클릭 한 번으로 1000명의 진정한 팬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상에 이런 팬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제품도 아이디어도 욕구도. 당신이 만들거나 생각한 모든 것은 100만 명 중 최소한 한 사람의 관심은 끌 확률이 매우 높다. 10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관심을 보인다고 치더라도 지구상에는 잠재적으로 그런 사람이 7,000명이나 존재한다.
이 말은 곧 100만 명당 1명만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면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찾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다. 진정한 팬들이 창작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혁신 가운데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다. 팬들이 당신의 다음 작품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다. 어느 면에서 보나 모두에게 유리한 일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000개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과학실험, 밴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위한 돈을 모금하는 것이다. 각 사이트마다 특수한 관심사 외에도 독자적인 요건과 서로 다른 펀딩 모델을 갖고 있다. 어떤 플랫폼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펀딩 목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부분 펀딩을 허용하기도 한다. 완료된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모으는 곳이 있고 패트리온처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는 곳도 있다. 패트리온 후원자들은 월간 잡지나 동영상 시리즈, 아티스트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다.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킥스타터다. 지금껏 킥스타터는 10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위해 25억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킥스타터에서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의 평균적인 후원자 수는 290명으로 1000명보다 훨씬 적다. 이는 곧 당신에게 진정한 팬이 1000명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정한 팬이라면 당연히 당신을 위한 자금 제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당신이 팬에게 무엇을 어필하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1000명의 진정한 팬을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골치 아픈 일들도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성공하면 당연히 다들 성공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성공하면 하루 종일 매달려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필요로 하는 소모적이고 힘든 시간제 과업이 될 것이다. 팬들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창작자들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는 편이 낫다. 그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음악을 만들면서 골수팬들을 상대할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서 팬들을 상대할 사람을 추가할 경우 그 조력자 때문에 기존의 공식이 어긋나서 필요한 팬수가 늘어나겠지만 그게 최선의 조합일 수도 있다. 당신이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팬을 상대하는 일은 레이블, 스튜디오, 출판사, 소매업체 같은 중개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해준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보다 이런 일을 능숙하게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000명의 진정한 팬과 관련된 수학은 단순한 이항 선택이 아니다. 이 길로 가면서 다른 선택 안에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 나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이 주류 중 개인들 외에도 골수팬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뉴욕의 대형 출판사 몇 곳에서 책을 출판한 적도 있고 자비 출판도 해봤고 내 진정한 팬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킥스타터도 이용해봤다. 출간한 책의 내용과 내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진정한 팬의 기반을 키운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도전해보라.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라.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케빈 켈리에게서 팀 페리스가 얻은 교훈. 1000명의 진정한 팬은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는 다른 성공으로 향하는 대한 경로다. 플래티넘, 베스트셀러, 블록버스터, 유명 인사들의 지위라는 좁고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에 오르려고 애쓰는 대신 1000명의 진정한 팬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팬을 얻었는지와는 별개로 당신은 변덕스러운 열정이 아닌 참된 감탄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훨씬 부드러운 성공이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실제로 도달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10번 실패하라. 트레이시 디눈지오는 경이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로켓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한 트레데시의 설립자 겸 CEO다. 리처드 브랜슨, 클라이너 퍼킨슨 같은 투자자들에게서 7,5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인텔의 핵심 임원을 지낸 존 도너와 같은 유명인사가 회사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트레데시는 당신의 요청으로 당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재판매할 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걸 사명으로 삼은 회사다. 이 회사의 슬로건은 당신의 창고 안에는 현금이 잠자고 있습니다다. 실패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를 골라라.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회사를 만든 인물의 비결은 무엇일까? 트레이시는 이렇게 답했다. 10번의 실패다.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할 생각이라면 처음 10번의 미팅은 별로 자금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과 가지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투자를 받고 나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다. 나도 정말 오랫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트레이시 주장의 요점은 실패해도 괜찮은 스파링 상대를 골라 진짜 투자받고 싶은 사람들과 미팅 리허설과 연습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적극 추천한다. 최고의 배우 제리 사인벌트도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공식적인 첫 리허설 모임이 있기 전에 규모가 아주 작은 극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맹렬하게 연습을 한다. 나이키는 미국처럼 큰 무대에서 신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신제품과 광고 캠페인 성과를 시험한다. 나는 뉴욕의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면서 4시간이라는 책을 홍보할 때 27번이나 거절당했다.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운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출판사, 한 명의 결정적인 투자자, 하나의 X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돌아다녀라. 최소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 링에 올라라.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10번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3과 10의 규칙. 필 리비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에버노트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이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에버노트는 황금 저장소다.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 기사, 목록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외부 두뇌의 역할을 한다. 필은 또한 에어비앤비, 스냅챗, 스트라이프, 와비파커 등의 혁신 기업들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 회사 제너럴 캐탈리스트의 상무이사이기도 하다. 필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 있다.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다. 필은 담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언젠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을 때 그는 앨런에게서 화성 탐사를 위한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와우, 화성이라고? 필은 몹시 흥분했다. 깊은 감명을 받은 필은 얼마 후 제프 베조스를 만났을 때 앨런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자 필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베조스가 말했다. 화성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깜짝 놀란 필이 되물었다. 뭐라고요? 베조스가 다시 답했다. 한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또 다른 중력에 묶이는 거 아닌가요? 지구를 떠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먼저 중력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인데 겨우 거기서 벗어난 뒤에 왜 굳이 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우주정거장에 살면서 소행성을 채굴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단 30초 만에 필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베조스의 말을 듣고 생생하게 깨달았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멋진 계획 속에도 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3과 10의 배수에 주목하라. 필은 라쿠텐의 설립자 겸 CEO인 히로시 마키타니를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으로 꼽는다. 일본 인터넷 인구의 약 90%가 라쿠텐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라쿠텐은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미키타니는 필에게 3과 10의 규칙을 가르친 멘토이기도 하다. 3과 10의 규칙은 회사 규모가 대략 3배 커질 때마다 회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미키타니는 라쿠텐의 첫 번째 직원이었지만 현재 직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미키타니 혼자서도 회사를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3명이 되니까 그전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곧 그런 상황에 적응하고 한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다. 그러다가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나면 또다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런 다음 30명이 되면 또 모든 게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100명, 300명, 1000명이 계속되면 계속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다. 즉 3과 10의 규칙은 3과 10의 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게 바뀐다는 의미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급여 처리 방식, 회의 일정을 정하는 방식,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예산 수립 방식,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등등을 뜻한다. 규모가 3과 10의 배수로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가 사명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인 셈이다. 필은 이렇게 말했다. 3과 10의 규칙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당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규모가 3배씩 늘어나는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큰 문제를 겪고 만다. 그러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고 깨닫는다. 지금은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30명일 때 마련해둔 그대로라는 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방법과 조직문화 혁신안을 끊임없이 지속 고민해야 한다. 3과 10의 규칙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 직원이 1만 명인 기업이 다음에 맞닥뜨리게 될 중요한 포인트는 직원 수가 3만 명이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직원이 3만 명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필은 말한다.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뭔가 계속 혁신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천천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회사의 근본적 변화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대기업들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추구해온 사명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는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몇몇 CEO의 개인 코치로 일하는 제리 콜로나가 만든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스스로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상황을 반드시 일에 어떻게 협력하고 공모했는가? 바깥으로 나가라. 후후의 CEO 데이먼드 존은 단돈 $40로 시작한 패션 사업을 $65짜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워냈다. 그는 올해 뉴욕 기업가상을 비롯해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35개 이상의 상을 받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마케터이자 세일즈맨이다. 나가라, 떠들어라, 팔아라.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고등학생 시절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은행에서 소식지를 고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도보 배달원으로 일한 것에서 찾는다. 당시 그는 맨하튼 전역을 뛰어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더없이 비참해 보이는 최고위급 회사 임원들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는 말단 직원들도 있었다. 그때 그는 삶의 신조를 얻었다. 돈은 좋은 하인일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일 수도 있다. 그의 부모님은 늘 주업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참으로 상징적인 교훈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데이먼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고 믿었다. 바깥쪽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건 뭔가를 직접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밖에 나가 소란스럽게 판매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찾아올 것이다. 영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훌륭한 장부, 의견, 사업 계획서는 대부분 자기 만족에 그친다. 고객부터 만족시켜야 돈을 번다. 무리한 시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 페이스북의 30번째 직원이자 인투이트의 1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된 민트닷컴의 4번째 직원이었으며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써머미의 설립자이기도 한 노아 케이건을 아는가.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짜릿하게 만들기 위해 타코 전문가가 되어 4가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새로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먼저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라.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차나 주문해도 좋다. 차도 안 마시면 물을 주문해도 좋다. 무엇이든 한 가지 음료를 주문하면 다음 10%를 깎아달라고 부탁해보라.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한 기업들과 미팅할 때 그는 어김없이 이런 할인 주문에 도전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기업고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해야만 하고 늘 무리한 일을 시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에 이거 있습니다.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이거는 제가 했던 가장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학교 중퇴하면서 했던 거래요.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그 10번, 27번 거절당했다고 하잖아요. I ha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써봐야지. I ha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계속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 같은 말인 것 같아요.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그렇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인 거 아시죠? 네. 아쉬워서 어떡해.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은하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